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란 정권 붕괴와 전쟁 조기 종료 기대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를 제외하고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1% 넘게 밀렸던 지수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란 공습 작전에 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트로피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 몇 시간 만으로 국내의 AI 의존도를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당안이 이번 주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은행 중심의 51% 컨소시엄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두고 당정 절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달 중 법안 발의와 상임위 논의 착수 여부가 주목됩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조성됩니다. 직간접 투자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이 공급될 예정으로 기술력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작전명 에픽 퓨리라는 이름을 달고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 때처럼 최대한 증시에는 타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속내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유가가 되겠죠.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봉쇄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라는 스토리도 기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휴 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숨고르기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쉼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강보합을 지켜줬고 1200선 터치가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 1시간쯤 들어서부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말일이었기 때문에 리밸런싱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사실 이날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역대급으로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7조 원 정도 규모였고 이걸 개인 투자자가 오롯이 다 받아내는 모습들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지만 굉장히 소폭이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큰 틀에서 살펴봤을 때는 액티브와 패시브 자금에 있어서 힘겨루기가 좀 팽팽한 상황 속에서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액티브 자금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ETF 매수 규모가 지금 80조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B2는 32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적인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다가 장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좀 돌려 세웠습니다. 68만 원이라는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무려 10%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날은 새만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샤라웃이 있었죠.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환영한다. 정주영 회장도 기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투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돌아섰습니다. 역대급 7조 원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현대차를 담아갔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입니다. 일단 시작했을 때도 플러스권이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시점부터
전후부터 다시 한번 고점 탄력을 높였고요. 5만 원 터치까지 나오면서 종가상으로는 19% 상승부를 켰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현대그룹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부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스토리가 새롭게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 서버가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서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튼튼한 철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국내 1위 기업들을 찾아보게 된다면 현대제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스토리가 붙어주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하게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원래 말일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날 연속성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가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방산 그리고 해운 관련주들 차례로 좀 보실 텐데요. 사실상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휴 사이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란의 고위급 회의가 있는 장소 3곳을 미리 파악을 해서요. 토요일 오전에 공격을 감행을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참지 않고 보복 공격을 나타냈습니다. 중동 내에서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좀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연휴 사이에는 사실상 봉쇄다라는 이야기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로이터 통신 속보를 봤을 때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봉쇄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에서 30%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분석글들을 좀 봤을 때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7개월 정도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목표가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어제 열렸던 니케이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면서 마감을 좀 지었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 말아 올려줄 수 있을지도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시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고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좀 주춤한 사이에도 한미 반도체는 새로 장비를 좀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투인원 본딩 장비 소식이요. 지난주에 주가 신고가를 이끌어줬습니다. BOC와 COB 공정을 한 대의 장비로 소화하는 유연성이 이런 고객사의 비용 절감 수요와 정확하게 맞물리게 된 건데요. 이번 신제품은 인도 공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의 거점인 마이크론으로의 공급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줬습니다. 장비 교체가 없이 디램과 낸드 생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공장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점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기존의 독보적이었던 TC 본더 설계 노하우가 정밀한 열 제어 시스템에도 녹아들어서 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공지능 서버 수요 폭발로 인해서 고성능 메모리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전망할 계획인데요. 하반기에는 HBM5와 HBM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 출시까지도 예고를 하면서 후공정 시장의 지배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다이 TC본더 등 제품 라인업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업체 쪽으로 이 공급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정 효율화라는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이런 기술 혁신이 주가 상승에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줬습니다. 네, 새로운 장비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금요일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였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한미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규 장비에 대한 라인업 확대도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을 넘어서서요, 후공정 장비의 대장주로 더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 D램과 그리고 기업용 SSD 시장에 이 장비가 필수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글로벌 1위 TC본더 설계 기술이 파운드리와 그리고 후공정 업체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이익의 질도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AI 서버 한 대에 탑재되는 부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근의 추세도 이러한 장비 수의 장기 호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과의 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 역할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매 분기 계단식 성장을 이어가면서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인도와 같은 신흥 제조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면서 이런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 변경은 유의해야 될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장비 출시는 한미반도체가 단순한 장비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반도체 수요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독보적인 기술이 실제 수주로 연결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도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먼저 함께 좀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상법 개정의 숨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종목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그룹 전반적으로 요즘 흐름이 괜찮습니다. LG화학도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단에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LG엔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함께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상승했던 배경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LG화학을 재평가의 수혜주로 급부상시켜줬습니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율 축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현재 80%에 육박하는 지분을 70% 미만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확보될 대규모 현금이 이렇게 주주 환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영국 행동주의 펀드 펠리서 캐피털의 공격적인 매각 요구 역시 이런 시장의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는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가 실제 수익 가치를 크게 밑돌 정도로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낮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 역시 48만 원대까지 대폭 높여 잡으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요. 여기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재편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NCC 공정통합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면서 지주사로서의 가치도 더 강화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계획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정책적 변화와 또 주주 행동주의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주가가 제자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LG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서 주목도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최근에는 석유화학 관련 섹터들의 흐름도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저평가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워낙 못 올랐던 부분에서 올라오는 측면들도 같이 좀 있을 겁니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G화학은 이제 화학의 기업 틀에서 좀 벗어나서요.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투자 지주사로 쪽으로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주주 환원과 또 신사업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행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시장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저수익 자산을 정리하고 또 배터리 소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에 집중하는 체질 개선도 현재 순조로운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자사주 소각 같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점도 그만큼 회사의 본질 가치가 크다라는 반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같은 그룹의 미래 신사업인 ABC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주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LG화학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우량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결국 투명한 경영과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합쳐지면서 회사가 기업 가치가 이런 장기적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순환 과정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엔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이렇게 잘 간 거에 대비해서 엔터 업종의 상승률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YG엔터가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이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독보적인 IP 경쟁력이 오랜만에 YG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려줬습니다. 블랙핑크의 콘서트 매출과 그리고 빅뱅의 복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YG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준 건데요. 또 여기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0% 넘게 폭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블랙핑크의 공연 매출과 그리고 높은 마진의 스폰서십 수익이 실적을 견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데뷔 2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이 빅뱅의 활동 재개 소식도 하반기 이익을 50% 이상 끌어올려줄 초대형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원 중심의 매출 구조를 넘어서서 이렇게 글로벌 투어와 그리고 플랫폼 제휴를 축으로 하는 다층적 이 수익 모델도 함께 안착되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메가 IP의 귀환이 확정될 경우 실적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엔터 업종이 최근 시장 랠리에서 소외된 면은 있지만 이렇게 독보적인 IP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활동 일정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차세대 메가 IP와의 시너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와 빅뱅에 대한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먼저 챙겨주셨고요. 원래 이제 신인이 많이 나와야 엔터사 입장에서 마진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이 남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나 트레저 등 신인 그룹들의 성장세도 돋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이 의존도를 낮추고요. 다각화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형 IP의 월드 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하반기 신인그룹의 추가 데뷔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대 교체 작업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한활령 완화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대규모 중화권 투어를 통해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주당 300억의 결산 배당을 결정하면서요. 주주들과 성과를 나누려는 적극적인 주주 친화 경영도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활동과 또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이런 소비 위축 우려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리스크인데요. 하지만 이미 검증된 글로벌 팬덤과 그리고 고마진 구조의 투어 수익 구조 덕분에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YG가 단순한 엔터사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 리딩 기업으로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는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률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틀을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이고요. DB손해보험입니다. 자세한 하락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자사주 소각 공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던 이 소각 규모가 실망 매물 출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약 8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 소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전량 소각을 기대했던 투자 심리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부근까지 올랐던 상황에서 호재가 선반영됐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차익 실현 욕구를 강하게 자극해준 거고요. 여기다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자사주 강제 소각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본업의 성적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의 질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고요. 또 보험업은 저PBR 탈출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은행이나 증권주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일회성 자사주 소각보다는 본업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는 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 같은 규제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환원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올해 추가 소각 규모와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시장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업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풍부한 유동성이 보험업종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긴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 개선 여부가 옥석을 가려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책적 기대감과 본업의 리스크가 맞붙이는 구단인 만큼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이라는 일회성적인 이벤트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수익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SK증권의 APR 관련된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Keep Going입니다. 먼저 리포트 안의 내용들 살펴보기 전에 그 안에 이 K뷰티의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K뷰티 수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 정도로 2024년의 기록을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출액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 품목의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 제품에만 한정돼 있었던 수출 품목이 이제는 세안용품, 향수, 의료기기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전 품목에 거쳐서 성장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증권은 APR의 목표가를 44만 원 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2만 원 수준이니까 37.5% 정도 상향한 수치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증권이 APR에 가지고 있는 전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오프라인 시장의 진출입니다. 이 APR
APR 밑에 있는 메디큐브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미국의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져온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메디큐브의 미국 아마존 페이셜 스킨케어 BSR 점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낙폭은 있을지어도 2025년 12월 이후에 거의 800선까지 도달한 것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BSR 지수는 아마존 안에서 베스트셀러 랭크라고 해서 안에서의 판매 실적과 등수가 좋게 나왔을 때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올라갈 정도로 이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메디큐브가 이 온라인 시장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타뷰티라는 오프라인 채널에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울타뷰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뷰티는 쉽게 말하면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곳에서 전체 스킨케어 브랜드 순위에서 메디큐브가 4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미국 브랜드 중에서도 이 K뷰티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게 된 건데요. 굉장히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로열티 회원입니다. 지금 이 아마존을 제외해서 지금 울타뷰티 안에서의 로열티 회원이 4,460만 명 정도가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열티 회원들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열티 회원의 75%가 오프라인 전용의 고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디큐브가 이제 온라인 시장을 넘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장을 하게 됐을 때 이 75%의 로열티 회원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객층이 더욱더 넓혀지면서 실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올해 울타 매출이 울타 안에서만 1,0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B2B 체계로 구조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 마케팅 비용 같은 판관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성까지 동시에 개선될 것이다라는 SK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미국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서 이 SK증권은 유럽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성과가 앞으로 APR의 기업 가치 상승의 핵심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이 유럽 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PR은 작년 10월부터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메디큐브 영국 아마존 페이셜 스킨케어 BSR 점수인데요. 앞서서 보셨던 미국의 그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진출하기 시작했던 10월부터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려내면서 미국이 달성했던 800선의 수치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영국의 아마존에서 메디큐브가 BSR 지수가 거의 미국의 본토급으로 올라왔다. 결국에는 유럽 안에서의 판매도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3월에서는 이제 독일까지 이제 서유럽에 본격이 진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안에서의 확장되는 그런 구조도 우리가 체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유럽 안에서 메디큐브가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인하우스 마케팅 때문입니다. 이 인하우스 마케팅 인력이 업계의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하우스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획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내부 인력들이 직접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B 테스트를 직접 거치게 되고 만약에 콘텐츠가 성공하게 되면 그 콘텐츠를 확장하게 되고요. 콘텐츠가 실패하게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발빠른 데이터 경영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력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따로 대행사나 외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기업들과 또 차별점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인지도를 높이고 오프라인까지 확장하려는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 온라인 인지도를 높인 후에 오프라인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도 이 미국 성공 방정식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PR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SNS에 이 메디큐브 제품을 구매 인증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되면서 이 실적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형마트에 입점이 추진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미국의 소비자층까지 확장이 되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됐고 브랜드 신뢰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APR의 강점은 뷰티에만 집중하지 않고 테크에도 집중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기존의 화장품에만 주력을 하게 되면 사실 물류비는 감소하게 되고 재고 관리는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강점입니다. 그런데 진입 장벽이 낮고 마케팅 비용이 높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PR처럼 이렇게 디바이스 체계를 접목하게 되면요. 락인 효과가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구매한 고객들에 한해서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전용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곧바로 실적까지 견인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도 살펴보면요. 사실 화장품주는 경기 유행에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저평가를 당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테크 기술력까지 접목이 되게 되면서 테크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 재평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APR은 변수는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테크에 집중하게 되면 해외 시장의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증하는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런 변수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R은 이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레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 이 APR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이 현재 지금 전거래일에 1.42% 하락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지금 밑도는 수준이 됐는데요. 이 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 안에 6배 이상 APR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단기 차익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월에 독일 안에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이 가시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달을 넘어서 앞으로 올해의 실적 추이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APR에 관련된 SK증권의 리포트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캠퍼스 P5 공장에 대한 공사 속도를 높이면서 핵심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네, 우선 현재 상황의 핵심은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8년 가동될 평택 P5에요. 현재 1만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기간 단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요. HBM4부터 변화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HBM4는 로직 다이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메모리 적층 기술만 필요했다면 이제는 파운드리 성능이 제품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삼성은 평택 P4와 P5에 6세대 10나노급 D램 라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요. 생산성을 더욱더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P2와 P3의 4나노 파운드리 라인을 통해서 HBM의 중심축인 베이스 다이를 직접 제조하게 되는데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하는 방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최신 칩의 이 성공적인 복귀로 인해서요. 파운드리 부문의 가동률이 최근에는 8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쪽에도 반등의 신호를 알리고 있는 건데요. 또 최근 공개된 갤럭시 S26 탑재를 통해서 검증된 수율은 앞으로 테슬라나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로 이르면 올해 4분기에는 파운드리 부문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삼성은 이렇게 두 부서 간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 공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성공 여부는 아마 이제 갤럭시 S26에 대한 평가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만약에 검증된 수율이 점점 좀 드러나게 된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사 제품을 통한 이 공정 데이터 축적이 대형 고객사 수주를 이끈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지난해의 부진을 1년 만에 극복했다는 점 또한 외부 고객사들에게 공정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특히 시스템 설계와 이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구조는 비메모리 부분의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사칩 채용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운드리에 대한 이 공장의 가동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간 발생하던 대규모 적자폭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주 가능성도 함께 높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또 맞춤형 제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운드리 부서와 또 메모리 부서가 협업할 일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결국 기술력 입증이 곧 가동률 상승과 또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쪽에서는 항상 또 걸림돌이 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추격입니다. 점유율 부분에서 바짝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으로서는 단순한 점유율 방어도 해야 되고 또 비장의 카드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들도 같이 좀 챙겨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의 SMIC의 추격이 최근 들어 거세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장비 규제 속에서도 구형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7나노 이하의 공정 생산 능력을 월 10만 장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현재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저가 공세는 아무래도 국내 파운드리 생태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다릅니다. 우선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포토 레지스트를 깔고 빛을 쏴서 미세 회로를 새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7나노부터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가 핵심인데요. EUV는 한 번의 노광으로 정밀한 회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SMIC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DUV 기반의 다중 패터닝 방식은 인화질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빛을 쏴야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5나노를 DUV로 구현하려면 4번 이상의 노광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번 인화를 반복하면 오차가 누적되고 불량률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제품 대비 합격품 비율인 수율인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업성이 확보되려면 이 수율이 최소 9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TSMC나 삼성전자가 최첨단 공정에서 90% 내외 수율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SMIC의 7나노 수율은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된 바는 없긴 하지만요. 업계 추정으로는 현재 50% 이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만들면 하나는 불량이라는 의미인 거죠. 5나노 라인의 경우에는 대만 전문가들은 15% 수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생산 능력을 늘렸다라는 숫자와는 다르게 실제 출하 가능할 이 칩 물량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중 노강으로 인한 공정 횟수 증가나 또 장비 가동 시간 확대, 그리고 원가 상승까지 겹치다 보니까 제조 비용은 급등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저가 전략을 펼치더라도 수익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SMIC가 내수용 가성비 물량 쪽에 집중하게 될 때 삼성은 이나노 GAA 공정과 함께 또 HBM4 통합 솔루션이라는 질적 차별화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아무래도 단순 단가보다는 이렇게 전력 효율과 연산 속도가 핵심인 만큼 만약에 삼성이 수율 안정화만 성공하게 된다면 TSMC와의 격차를 좁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결국 반도체 전쟁의 관건은 외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율과 상업성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삼성의 기술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삼성에 대한 내용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조선 쪽 이야기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주한 영국 대사가 한화오션의 조선소를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수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영국 대사의 방문은요, 하나오션이 캐나다 시장에서 가진 강력한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요, 영국 방산기업 밥코사와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거제 현장을 직접 찾아서 장보고 3, 배치2의 건조 상황과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 생산 인프라를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제안한 모델에 영국의 어뢰 발사관과 또 무장 제어 체계가 탑재된다는 점은 이러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도입 시 제품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즉 MRO 쪽도 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제로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의 파트너인 영국의 밥코사입니다. 결국 영국의 풍부한 현지 정비 경험과 그리고 한국의 압도적인 건조 능력이 결합된 아주 강력한 글로벌 원팀이 구성된 셈인데요. 이런 협력 구조는 경쟁국인 독일의 TKMS가 가진 지정학적 이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는 강력한 해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과 영국, 이러한 양국 기업의 기술적 시너지가 캐나다 해군 전력 강화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됐고요. 이렇게 영국을 등에 업게 된 하나오션의 이번 행보는 수주 성공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휴 전 금요일에도 조선주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이제 제안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과 독일 이렇게 2파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에 맞선 이번 패키지인 전략이 현지 정부에는 어떤 혜택으로 좀 느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큰 특징은요, 2035년까지 4척의 잠수함을 우선 인도하겠다라는 납기 약속에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나다의 전력 공백 우려를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력해서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K방산의 확장된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자국의 정비 기술력을 높이고 그리고 에너지나 AI 같은 첨단 산업 생태계까지 동반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패키지는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면서 캐나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 점수보다는 정비와 군수 지원 그리고 경제적 기여도 점수가 월등히 높은 이 캐나다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은 전략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철강과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나다와 협력을 강조하면서요. 이번 수주를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지속될 이러한 장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한국의 선진 MRO 노하우를 구축해준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캐나다 해군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캐나다의 산업 발전을 함께 고민해주는 동반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런 전략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밑바탕에는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해외 고객사들에게는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인지 앞으로의 비전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점은요, 납기 준수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독보적인 하드웨어 성능과 함께 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까지 함께 결합했기 때문인데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 함정 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현재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막바지 시험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영실함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추진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중 자망 시간과 은밀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런 기술력은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해외 주요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조선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야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블록의 위치와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공정 지연도 함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함 건조 과정에서 선체의 블록을 대형화하는 신공법을 적용해서 탑재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작업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기는 성과도 냈습니다. 하나옵션은 이러한 스마트 생산 DNA를 특수선 전 공정에 적용해서요, 데이터가 공정을 주도하는 초격차 환경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특수선 전용 실내 탑재장을 선축하고요, 또 암벽을 추가 확보해서 수상함과 잠수함을 동시에 대량 건조할 계획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결국에 기술적 우위와 생산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하나오션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한 이벤트는 아마 오는 6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쯤 됐을 때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과 원전을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코멘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원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싱가포르와의 이번 협력은요,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기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좁아서 이 대형 원전을 짓기에는 불가능한 특성을 가졌는데요. 대신에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도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싱가포르에게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인 I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12% 수준의 규모로 공간 효율성이 뛰어난 핵심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에도 자연 냉각이 가능한 이 완전 피동형 안전계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달에는 SMR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함께 양성하면서 강력한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이번 싱가포르와의 성공적인 모델 구축은 향후 주변국으로의 추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SMR이라는 새로운 수출 품목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요. 국내에서도 원전과 관련하고 또 SMR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 간소화도 있겠고요. 관련된 정부 지원 방안 등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에서도 최근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용화를 향한 제도적인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번 I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서서 본격적인 제품화와 수출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동일 설계의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조 원대의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드맵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2028년 인가 완료 이후에 2029년 초호기 착공을 거쳐서 203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 상용 모델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2028년까지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심사 인력 보강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632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만큼 이번 신청은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기업들 또한 이번 인가 신청에 맞춰서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설비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원안위 역시 규제 관련 연구 비용을 배정하면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 완결성을 제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은 K원전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SMR과 가스터빈 등등 해서 이러한 성장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SMR 부분의 수주 목표를 1.1조 원으로 높여서 잡았습니다. 가스터빈 시장에도 종주국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5기를 공급한 성과를 바탕으로요. 북미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계약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가스터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요. 2027년까지 초대형 수소전소 터빈 개발을 완료해서 글로벌 제조사 반열에 오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8년까지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시설하면서 연간 20기 이상의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국내에서도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술 실증과 특구 지정 등 제도적인 지원이 더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차세대 원전과 친환경 가스터빈 기술이 결합돼서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초격차 전략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 열린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일제히 좀 하락 출발하면서 긴장감을 반영했지만요.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이 공습이 장기전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좀 확산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지탱해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지상군 투입을 언급할 수 있다라면서 장기전을 시사한 것들은 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올해가 시작되고 2달 동안 우리 증시는 정말 유례없는 상승장을 보여왔죠.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날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셌는데요. 이를 개인이 온전히
공전이 좀 바닥나게 되면서 방어전이 또 펼쳐지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또 어떻게 우리 시장이 소화하게 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재 우리 시장은 좀 어떤 분위기라고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연휴 사이에 좀 큰일이 있어 나서 아마 오늘 많이 좀 긴장하면서 들어오실 겁니다. 그나마 뭐 비트코인도 좀 급등이 나왔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솔직히 나쁘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도 지금 프리장에서는 좀 약간은 좀 눌림이 시작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3% 그리고 코스닥은 한 2.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시작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시장은 좀 크게 밀리면서 시작이 되고 정유주라든지 방산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뭐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유가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일본 증시만 좀 오픈을 했었는데 일본 증시도 장 초반에는 2% 가까이 밀렸다가 1%대까지 올라왔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에는 좀 떨어졌다가 양봉으로 좀 바뀌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전쟁 리스크는 증시 시장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쿵하니 눌려줄 수는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 시장에는 방산주 그리고 정유주 위주로 시장은 좀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 일단은 오후장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의 증시에서 어떻게 좀 소화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모습 보여주면서 회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후장까지의 흐름 확인해 볼 시선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일단은 방산주 쪽으로 급등세가 지금 프리장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1% 가까운 급등세, 현대 로템은 12%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방산주들을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익을 실현할 때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땐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방산주가 앞으로 좋지 않아서 비중을 줄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방산의 펀드멘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미사일을 납품했다든지 아니면 방산에 대한 수출액이 확 늘었다든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저점에서 사서 모으셨다면 어느 정도 한 뭐 20%, 30% 정도 파셔가지고 수익 실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이제 뭐 앞으로 장기화가 될 거다 아니면은 곧 있으면 끝날 것이다 이런 거를 예단한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우린 저번 주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몇몇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겠지만 뭐 저조차도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트레이딩을 한 제 관점에서는 오늘은 일단은 급부적으로 변칙적인 이슈 때문에 방산주 그리고 정유주, 유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는 오히려 수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실적에 의해서 현재 오른 상황이 아니라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좀 오른 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볼까 해요. 사실 방산주 쪽으로 지금 프리에서부터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 엔비디아는 2%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 이동이 좀 방산 쪽으로 활발하다 보니까 반도체 투톱은 현재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2%대의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늘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 여쭤보는 것들이
오늘의 조정은 또 매수 기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회를 주면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눌려줄 때 좀 모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저번 주 금요일도 장 초반에는 좀 눌러줬다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오늘도 만약에 방산 쪽으로 좀 몰리고 전쟁 리스크가 좀 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는데 저는 밀릴수록 오히려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신 분들 한해서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데 불타기를 한다든지 내 평단가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신 분들, 반도체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큼지막하게, 저는 크게 눌려줄 것 같지는 않지만 큼지막하게 눌려준다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뭐 시장을 좀 길게 보지 않고 만약에 6개월 아니면 2분기까지 아니면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반도체는 20% 내지 30%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포트에 꼭 가져가셔야 되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당장 올라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었던 그런 매출과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1년에 100조를 넘게 번다라는 예측치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좀 아직도 좀 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해놨었던 SK 하이닉스 10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20만 원을 돌파한 자리긴 합니다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없으신 분들은 좀 모아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익이 상향되고 있잖아요. 20%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비중 있게 반도체주들은 포트에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현재 좀 2%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눌리고 있지만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3월 들어서 오늘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은 일단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뉴욕 증시는 생각보다 잘 소화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면서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보다 먼저 개장한 아시아 증시들은 역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였었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는 하루 쉬고 좀 돌아온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궤도를 이어나갈지 일단은 현재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약세 출발한 상황인데요. 코스피 6,10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의 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69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지금 2% 넘은 하락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눌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하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이전에 시가총액 상위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 일단 다시 돌아가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짙은 상황입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좀 던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함께 담아가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현재 화면에 계속 나타나 있는 화면들은 아무래도 2월 현재 27일 금요일장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담아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개인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덜어내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눌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위권 내에서 모두 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3%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전북 새만금에 9조 원대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10%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3.41% 내리면서 65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4%대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3.63% 내리면서 41만 1,5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도 마찬가지로 5위권들이 현재 다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도 지금 내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급등을 했던 삼천당 제약까지 1.58%의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현재 개장 상황들 한번 좀 체크해 봤는데요. 이어서도 전문가님과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좀 반도체 질문으로 이제 마감을 지었었는데 이어서 소부장단을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모아가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특히나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비단들에게 시선을 줄 필요성도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장비단을 좀 사시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좀 사셔도 되는데 이제 반도체를 사려고 하면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너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 따라 사시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맞고 만약에 그게 있는데 나는 좀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 쪽 눌러줄 때마다 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지금 장비단을 보자면 물론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지 디램 쪽도 괜찮지만 저는 HBM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단 까지도 여러분들 좀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코스피가 개장했을 때는 마이너스 3%로 시작했다가 금방 또 다시 올려주죠. 4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25%,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빠지다가 1.37%로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 밑꼬리를 잡고 같이 올려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회복을 하느냐까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단기적인 저점은 6,150선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제가 요즘에 지수의 하단을 잘 말씀을 안 드리죠. 예전에는 뭐 상단이 3,000 몇이니까 여기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워낙에 시장이 세다 보니까는 제가 오랜만에 지수 예측을 좀 해드리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1,150포인트 정도로 제가 1,160포인트 정도가 저점으로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시장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올라와 주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개인들과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재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무역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하는 것까지는 정말 이색적이지 않았는데 금융위에서 갑자기 이제 100조까지 풀겠다, 시장이 흔들리면 100조를 풀겠다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정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진심일 것이냐,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걸 우리 정부도 그냥 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요.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8천억 조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지금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도망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늘 코스피 200에서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까지 방산주들이 역시나 정유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LIG 넥스원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방산에서도 다 섹터가 달라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방공포 뭐 이쪽이거든요. 그럼 지금 전쟁이 어느 위주로 가고 있나요?
미사일과 드론 위주로 전쟁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미사일 쪽,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망 이쪽이 훨씬 더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독일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전체적으로 방산주 위주로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반도체 쪽 다룰 때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오늘 같이 좀 내리고 있어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구조원 투자로 인해서 좀 금요일장에서는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65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현대차는 이 60만 원이라는 자리를 잘 잡은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현대차가 만약에 오늘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보다 현대차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그룹주들은 지금 이제 자동차를 더 파니 안 파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오늘 현대 위아가 많이 급등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지금 추가적인 뭐 새만금이라든지 뭐 이쪽에 재료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새만금 재료가 더 강할 것이냐 뭐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테마,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피지컬 AI 쪽까지 붙는다면 저는 현대차를 무조건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고, 좀 가외 쪽으로 제가 늘 많이 현대그룹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현대차를 못 사셨으면 현대오토앱을 사셔야 되고요. 현대오토앱을 못 사셨으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하자면 올해 2026년도 말까지는 앞에 현대차 붙은 거는 웬만하면 비중이 한 10% 내지 20%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차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오토에버까지 좀 강력하게 조정 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의미 있게 가져가는 전략 좀 제시해 주셨고요. 현대차 외에도 그룹주들의 어떤 순환 움직임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방산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긴장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유주가 마찬가지로 또 함께 또 오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이슈로 오르는 시점이 될 텐데 이러한 급등을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탈출의 기회로 좀 보는 게 좀 맞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SOL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원래 주가가 되게 좋았고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의 급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이슈도 있고요. 거기다가 유가가 지금은 뭐 폭등을 하겠지만 다시 조정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면 저는 특히나 이 정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정유 시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세계에서는 또 알아주거든요. 뭐 석유가 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석유를 채취해 와가지고 정유라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거의 탑 수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갭상승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SOL 기준으로 또 10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또 승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유가 가니까 이제 석화 쪽이 조금 안 가긴 하는데 석화 쪽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생산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학 쪽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일정도 한번 좀 체크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먼저 좀 해외 순방을 마쳤는데 AI와 원전 관련한 협력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쪽, 이 산업재 쪽들의 업종도 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원전도 사실 이전에 포트 안에서 좀 담아가야 할 종목으로 거론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장기 주가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싱가포르에서 필요하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뭐 어떤 나라냐면 이제 워낙에 그 GDP가 높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집값도 비싸고 전기세도 비싸고 하니까 원전은 정말 필수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싱가포르에서 원전과 AI를 얘기한 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역시나 세계에서 알아주는구나라는 힌트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늘 대형주만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꿈과 그리고 그림, 드로잉, 스케치는 그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미국에서 원전을 만들어가지고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려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 나는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외에 다른 것 좀 소부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죠. 한전기술은 설계 쪽입니다. 타임테이블로 본다면 가장 먼저 수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한전기술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보고 싶다. 우진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계측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원자의 운동량을 계측하는 계측기까지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우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원전을 과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니즈는 충분히 있음에 아직까지 발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대장주로 겨냥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전 쪽에서는 기대감으로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확실한 수주가 그래도 나오고 있는 원전 대형주 쪽들을 더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일정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개최가 되는 인터배터리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총출동해서 기술력을 좀 선보일 예정일 텐데요. 역시 이 안에서 선제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면 셀 3사가 될까요? 셀 2사죠. 이제 네. 셀 3사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SK한테 죄송하지만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밖에 안 되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인터배터리 일정 때문에 배터리를 산다 이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 기억상, 제 경험상 모든 박람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낙수 효과를 받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현대차, 예, 그 저기 뭐야, 연초에 열렸던. 네. 근데 우리나라에 열린 인터배터리 때문에 배터리주가 가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예, 뭐 신기술을 많이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인터배터리 때문에 배터리를 사셔서 가신다라기보다는 그냥 ESS 쪽에 대해서 미국의 발주가 이어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ESS를 계속해서 막기 때문에 LG엔솔을 가신다라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ESS 쪽을 보신다면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더군다나 지금 ESS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캐파를 넓혀 나가고 있는 삼성 SDI까지 보시는 게 좋고 제가 항상 이 두 종목 얘기한다면 또 두 종목 또 말씀드리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핸들링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인까지 보시는 게 좋고 결국에 ESS 쪽에 LFP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미국에 납품할 수 있는 LNF까지 보시는 게 좋다. 저는 2차 전지 굉장히 긍정적이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무게중심이 ESS와 로봇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에 의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 리스크가 연휴 사이에 불거진 상황이라서 오늘 시장 전략들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2%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현물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어서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여쭤보고 넘어가 볼게요. 달러원 환율도 한 20원, 20전 가까이 전일 대비 지금 상승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국내 증시의 이제 이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조금 극명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 주간 또 증시의 이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베네수엘라라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 증시의 시아파 내에서도 이 중동의 참전 국가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UAE, 카타르와 이제 이 확전 조짐이 좀 증시의 또 변동성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개월 우리가 이 뉴욕 증시 추정치로 봤을 때 중동과의 전시 이후에는 항상 한 1%대 이상에 가까운 증시 상승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재점화가 우려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증시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좀 안정화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늘 반영이 되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대의 하락폭은 오전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뭐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를 비롯해서 뭐 미국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이제 강보합 쪽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는 점.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워낙 상승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는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기존의 국내 이제 올해 초부터도 하락폭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이어갔다는 점. 근데 3일 연속해서 하락한 적은 1월 달 들어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연속성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한 이틀, 3일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은 불가피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열렸었던 우리 쉬어갈 때 열렸었던 이제 홍콩이나 상해 그리고 니케이를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 대비 올리면서 마감을 지었고 상해도 플러스해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란 공습의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6,160선에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환율은 지금 22원 넘게 올라오면서 1,462원 정도에서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 부분도 부담이기는 한데 사실 오늘 반도체 투톱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톱이 일단 오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20만 원이랑 100만 원 선은 잘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신규 보유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선을 이탈했을 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변동성도 괜찮다라고 파악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첨단 광학 기업에 이제 뭐 코아런트라든가 루멘텀 투자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20억 달러씩 투자를 하기로 이제 밝히면서 또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감행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그래도 악재가 이제는 호재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 거기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폭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하락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을 또 우리가 이 기존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없었던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원래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정도의 파운드리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레프트 분석에 따르면 또 하반기 또 한 4분기 정도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 이 기대감들도 한번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한 3.8%대 20만 8천 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에 대한 지지력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의 지지력 이후에 반등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은 뚜렷하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한 7조 원 가량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만 봤을 때 97%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물량들을 뭐 현대차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단으로 옮겨갔다라는 부분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테마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조선 쪽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과 공습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부분으로 차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완벽하게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는 종목들 확인해봐도 뭐 중앙에너비스, 흥하해운,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 잘 보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묶어서 사실상 방산, 뭐 유가, 원자재 등등 같이 이쪽에서 좀 체크하면서 시간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대형주 중에서는 LIG넥스원이 상한가에 묶여있는 부분들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해운, 중앙에너비스, GSE까지 상한가에 지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도 강하네요. 지금 STX 그린로직스가 상한가 현재 터치 나온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어쨌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언을 공식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통신주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살짝 힌트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루멘텀이랑 코이어런트의 이제 투자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광통신 관련주들 해서 주목도를 높여도 될지 추가적인 부분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내린 이유도 이란 공습이고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시장 무브도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들 방산, 에너지, 조선, 해운 등등 해서 움직임 좀 나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 4주에서 5주, 그러니까 장기화 가능성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봐도 될지 어떻게 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 LIG넥스원의 상한가가 조금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시장의 조금 연속성을 뜻하는 하나의 시그널 아닌가. 근데 네. 이제 지금 보면 오늘 조선주들도 지금 강세를 좀 네, 보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가 복합단지에서 발생한 이란발 드론 군사 공격 때문에 LNG의 생산 중단 여파가 또 네. 호재로서 이제 미국의 LNG 생산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런 호재로서 우리나라에게는 좀 좋은 스토리 과정인 거죠.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 이상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당연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LNG 이제 또 발주선에 또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거기에 또 뭐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방산 쪽 모멘텀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 지주회사까지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나 기존의 주도주가 조금 컬러가 조금 바뀌는 모습들, 이제 조선과 또 방산 거기에 이제 원전 이 싱가포르와 또 우리나라 이제 정상과의 또 MOU 체결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보여지면서 기존의 이제 전차 군단에서 이제 컬러가 기존의 이제 조방원의 또 주도주로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오히려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키 맞추기가 조금 더 오래 들어서 워낙에 이제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반도체하고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조금 포착을 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LIG넥스원이 상한가에 도달한 게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LIG넥스원, 현대로템까지 계속 박스에서 머물고 전고 부근에서 머물고 있다가 오늘 이슈가 터져주니까 완벽하게 전고를
종목을 좀 프리마켓에서부터 뚫어줬습니다. 근데 상승 배경으로 보면 일단 이란 공습으로 온 거라서 그걸 그 이상으로 끌고 갈 만한 힘이 있을지, 전고 이상의 연속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전쟁발 리스크 때문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뭔가? 그러면 당연히 UAE발 발주 모멘텀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천궁2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 미사일 시스템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최근 들어서 봤을 때 이제 이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 스토리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또 이 전력 이 강화에 따라서 또 이 방공망 중심의 또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한국과 또 UAE 정부가 일전이죠. 이 방산 분야에서 약 한 3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방산 부분.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이제 한 8%대까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한 3% 정도 이제 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시스템이 좋은 또 하나의 또 액션 분야가 한국의 패트리어트 분야 천궁3의 개발이 착수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 분야에서를 비롯해서 또 이 제주도에 우리나라 위성 생산기지 연 한 100기 정도 완성에 대해서 또 스페이스X가 3월 이후에 IPO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한 번에 겹쳐져서 이번에 박스권을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UAE항 천궁2 개발 사업 매출액이 워낙 양산부터 지금 매출이 잡히는 쪽이 중동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66만 원대 전고점 돌파가 또 제가 아까 전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기존의 이 대장주 대비해서는 오늘 반등을 보였지만 이제 고점을 이제 벗겨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추세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사실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한가가 일부분 이제 오후까지 계속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되긴 하지만은 신규로 진입해도 사실 먹을거리가 아마 이번 주 내내는 조금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전고를 좀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도 좀 덜하긴 하죠. 그리고 방위산업 탑5 ETN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온 부분들도 함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LIG 넥스원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작은 종목 중소형 단으로 본다면 뭐 빅텍이나 퍼스텍,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방산에서 중소형과 대형 중에 골라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LIG 넥스원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중소형주도 오늘 한 20%대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RF 시스템즈 비롯해서 지금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당연히 대형주 가야죠. 워낙 또 시장의 분위기가 자금에 대한 무브먼트가 이제 캐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도 이런 호재성 이슈가 발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뭐 보여줬다고 봅니다. 오늘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기본적인 발주가 완벽하게 진행이 된 것도 아니지만은 발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상한가가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중동발 이 확전이 우리가 생각보다 뭐 4주 내에 트럼프가 뭐 완료를 하겠다고 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워낙 주변 국가들이 시아파 쪽으로도 참전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미군 기지가 타격이 됐고 이 미군의 사망자가 오늘 3명에서 또 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 스토리를 감안했을 때는 방산주들에 대한 또 연속성, 그리고 오늘은 조금 상승폭이 좀 덜했지만은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 8%대 반등을 보여주고 20만 원을 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이집트와의 또 FA50 수출 협상도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하나를 뽑자면 그래도 항공우주.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7%대 좀 하락을 보였잖아요.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경우는 지금 항공 운항 이제 그 길이 조금 이제 막히면서 막혔으니까. 원래는 봄철 한일령에 대한 성수기 그리고 중국 대만 관광객들의 특수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본다면 한국 항공우주 사업 부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투용 무인기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상용화 기대감들이 대한항공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한항공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우리가 달러 부채가 좀 많은 쪽이 항공주이긴 하지만은 이번 하락을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의 가치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격적인 전략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 쪽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한번 접근 가능한 종목은 항공주 쪽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군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서 항공주한테는 악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전고가 29,000원 부근인데 그때를 잘 유지하다가 지금 오늘 또 공습 이슈로 개파락으로 좀 떨어진 부분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다 말만 했지 사실상 이렇게 선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이는 일부 종목들,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 상한가에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단기적 모멘텀은 일단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변동성일 것 같아서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봉쇄 이슈로 국제유가가 죄송합니다. 국제유가가 한 7%에서 한 8%대 상승 그리고 유럽의 가스 가격이 제일 높게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원유 운송 차질이 이제 불가피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현재 가격은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높게 보는 유가가 120달러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정제 마진이잖아요. 그 정제 마진의 기대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주가 수준까지 지금 왔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13만 원까지 왔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들어섰을 때 이 가격이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는 오늘 하루 만에 20%에 대한 상승,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80달러에서 120달러로 갔을 때 이 가격보다 이제 지금 주가가 다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S-오일이 20%를 반영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 참여자 분들도 S-오일이 오늘 20% 갔을 때 접근하기는 방산주보다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유주 쪽보다는 그래도 방산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또 워낙 변동성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대응이 빠르게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펀더가 좀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는 방산주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정유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통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 좀 볼 텐데 일단 1번 재료는 시장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주파수 부분일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뭐 우주 쪽으로 산업이 확대되고 자율주행이나 로봇까지도 좀 넓게 본다면 인프라를 확장하는 계기로서 올해가 좀 본격적인 개화의 시즌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통신주 쪽에서 볼 거는 이제 SK텔레콤도 그렇고 자회사 쪽에 SK텔링크라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적에도 위성통신인 스타링크의 우리나라 이제 판매권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에서도 사실 지금 이란의 이제 정부를 이제 핀셋으로 사살을 하는 네. 공을 앞세운 것도 스타링크의 적에도 위성통신이 굉장히 좀 힘을 발휘했다. 그걸 비롯해서 뭐 팔란티어도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 통신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MWC라든지 아니면은 5G를 넘어서서 이제 6G죠. 도입에 대해서 또 기대감들이 일부 있는데 일단 사실 통신주를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이 워낙 강했는데 최근에는 또 경기 방어주보다는 성장주로서 좀 탈바꿈돼 있잖아요.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SK텔레콤의 이제 네트워크 6G의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또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발 밸류체인에 속하는 쪽이 바로 SK텔레콤이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엔트로픽 지분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주가가 워낙에 상승폭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상승폭보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시가 기준으로도 시가 배당률이 지금 4% 이상에 달할 정도로 지금은 SK텔레콤 통신주가 사실 컬러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SK텔레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한 79,900원인데 워낙 5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던 SK텔레콤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가치가 사실 통신주에서는 재평가가 되고 있고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G에서 6G 넘어갈수록 피지컬 AI가 필요한 네트워크에 대한 또 굉장히 또 빠른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이 통신 그쪽도 사실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가격 21선 쪽 한번 눌린다고 했을 때는 또 접근 가능한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통신주 쪽은 여러 가지 거기다 핵심은 방어주적인 성격도 일단 갖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통신주 쪽에서는 그래도 탑픽은 SK텔레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통신주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시장에 어찌됐든 간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통신 장비 중에서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이야 뭐 실적 그렇다 치지만 뭐 우리가 잘 보는 RFHS나 다른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이걸 주가를 좀 뒷받침해줄 만큼의 튼튼한 힘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RFAIC가 4분기 실적 영업이익 80억대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휘한 거는 근데 이제 이쪽은 통신 쪽이 아니고 당연히 방산 장비잖아요. 그래서 통신 쪽 하면 그래도 뭐 솔리드라든지 그다음에 KMW 이쪽에서는 이제 실적은 나오지만은 그동안에 미국에서도 이제 경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네. 이 주파수 경매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게 낙수 효과로 발휘하지 않은 점. 그래서 통신주 쪽은 스타링크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위성 통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이 가능해야 주가가 한 단계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오늘과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엔비디아발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통신이나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반등폭은 그렇게 좀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나마 이제 센서뷰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RFHIC 이런 정도만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통신 장비 중소형주단보다는 차트만 보더라도 SK텔레콤, KT가 워낙 강세를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SK텔레콤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기존의 6,300선을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3월 첫 거래일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연휴 새에 발생했던 미국의 이란 공습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우려로 인해서 먼저 문을 열었던 아시아 증시는 낙폭을 보이게 됐는데요. 뉴욕 증시도 우선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잘 버텨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의 세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 만큼 이번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힘이 실리면서 증시 충격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다가 이번 주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시가 모두 1%대 하락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7% 하락하면서 6,1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8% 하락하면서 1,17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외국인이 12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오늘도 1조 7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 2천억 원, 그리고 기관은 5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메이저 주체가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5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혼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시각 3,5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가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 오늘 강한데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운수 창고까지 현시가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까지 오늘은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하락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업이 현시가 5.5%가량 큰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증권도 3%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정밀도 3%대 종이 목재와 전기전자까지도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하고 있는 업종 우선 첫 번째로는 금속이 0.98%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과 비금속, 건설 쪽까지도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업종 우선 1위는 오락과 문화가 현시가 2.5%대에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금융 쪽이 현시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55%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섬유 의료와 제약 쪽까지도 오늘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뉴욕 증시에서는 그래도 충격파가 예상보다는 덜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오르기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이지만 0.48%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시장의 그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시가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락하면서 21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조금 더 낙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현시가 2.36%대 하락하면서 10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다르게 오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별개로 나오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승하게 됐는데요. 27만 원까지 높여잡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측에서는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1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대외적 리스크가 그 호재를 좀 이어주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3%대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그리고 무기 증가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시가 23% 넘는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면서요. 147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휴 전날에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은 차익 실현까지 맞물리면서 현시각 4%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시각 6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까지도 방산 쪽 오늘 27% 가까이 굉장히 강한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현시각 14만 4,20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산 쪽과 가스, 정유 쪽, 해운 쪽까지도 오늘은 수급이 붙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가 현 시각 3.73% 하락하면서 에코프로 BM까지 형제주들이 모두 오늘은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현 시각 17만 8,200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도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각 소폭이지만 0.75% 상승하면서 17,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광학도 오늘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주 IB투자가 현 시각 0.86%대, 그리고 HP, SP까지도 오늘은 4.68%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부터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파로 인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현 시각 2%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계속 흐름이 좋았던 현대차, 기아도 오늘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대, 기아가 5%대 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선과 방산 쪽들로 그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 시각 21%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조선 쪽까지도 오늘은 강합니다. 현 시각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만회했습니다. 개장 초반 한 2%로 좀 출발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까지 어느덧 지금 말아 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방산주, 정유주 쪽으로 쓸려서 움직이는 부분들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당정 차원에서도 중동 사태 관련해서 간담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 오후장에서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